한덕수 국무총리 돌아왔습니다. 예. 자, 리턴 한 미스터 한 돌아왔습니다. 자, 이 기각 선고, 기각 5, 각하 2, 인용 1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우리가 뭐 예상했던 대로잖아요. 예상했던 대로고 어차피 기각이 될 거라고 했는데 사실상 7대 1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건 인용이 하나. 한 분이 이제 인용을 한 거. 그게 오히려 좀 튀는 거고 제가 볼 때는 8대 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이제 내란에 연루가 됐다, 뭐 내란에 동조했다 이런 혐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모든 혐의 그 다음에 또 한동훈이랑 같이 뭐 공동 내각을 구성하려고 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몽땅 다 그냥 아예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 그냥 그 무죄로 나와버린 거고 책임이 없다로 나와버린 거고 문제가 됐던 게 이제 헌법재판관하고 특검 임명하느냐 마느냐 아하. 이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는 거, 그 다음에 특검은 원래 이제 후보를 추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각 5명인데 그분 중에서 그 중에서 4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건 위헌과 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무총리에게 그 권한 대행에게는 이것을 할 임명을 하고 후보를 추천할 자기의 의무가 있다. 그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의 위반은 맞다. 하지만 그게 파면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되게 이제 이게 이제 표준적인 해석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또 한 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예 그 위법과 위헌도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뭔가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예. 안 하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거고. 아하. 또 다른 한편은 그거에 무슨 기한이 정해진 것도 아니지 않느냐. 예. 기한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그거를 갖다 자기들이 참지 못해가지고 바로 파면 때리는 거,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라고. 김복경 재판관입니다. 그건 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그냥 위헌, 위법도 아니다라고 얘기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각하를 했던 각하를 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2사람입니다. 각하를 정영식, 했던 분들은- 조한창. 네. 근데 이게 각하를 했던 분들은 이건 진짜 그 예상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한덕수 총리는 일단은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 탄핵 가결수는 의적 정결수 뭡니까 정족수는 의결 정족수는 얼마입니까? 150석인데 예.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말이죠. 이건 200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수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수는 그 지금 갖고 있는 그 직위에 그 기준에 맞춰서 탄핵을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의결한데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고, 반면에 이제 2분은 이제 각하 의견을 냈는데 이분들은 예.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다. 이분이 실제 국무총리이자 동시에 그때는 뭐였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을 탄핵을 할 때는 대통령 기준에 맞춰야 된다. 이게 맞다. 그런데 그 기준에 맞추지 않고 150석만 가지고 의결 땅땅해서 우리한테 보내지 않았느냐.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각하라는 게 맞다라고 한 의견이 이제 두 분인 거죠. 그러니까 다수 의견은 사실은 뭐 150석 국무총리니까 직위를 예. 좀 국무총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150석으로 뭐 의결한 거 그 자체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는 게 다수견이고, 이제 2분은 아니다. 아무리 국무총리다 하더라도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사실상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탄핵의 조건도 더 깐깐하게 따져야 된다. 이게 이제 의견인 거고. 지금 하나 이제 그 튀는 의견이 나온 게 이제 정계선 재판관이거든요. 네, 인용입니다. 네, 이분은 헌법재판관 임명, 그다음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하는 거, 이걸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거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법, 헌법, 공무원법 등의 위반인데 그것도 중대한 위반이고 이거는 파면 사유가 된다라고 해서 유일하게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7대 1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7대 1의 의견으로 기각이 딱 돼버린 거죠. 그리고 뭐 이 결과는 예상했던 거고, 다만 이제 약간 하나 튄다라는 게 그 인용이 하나가 나왔다는 거.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대다수의 견해가 뭐냐면 이거 위법 위헌은 좀 맞는데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파면까지 해야 할 사안이냐.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게 이제 대다수의 의견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위법 맞다. 그리고 이거는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라고까지 본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분만이 좀 튀어 보이는 느낌이에요. 바로 가장 강성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정계선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준석 방통위원장 때는 교수님 4대4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래도 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뜻을 할 만한 재판관이 적어도 한두 사람은 있음직했는데
문영배 없었던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방통위원장 할 때 4대 4였다. 뭐 진보 4, 보수 4. 아니거든요. 그때는 그 사안 자체가 애매해요. 예. 애매했던 사안인 거고 그 밖에도 또 뭐가 있고 요번에도 이렇게 나왔고 그 전에 대부분은 다 그냥 만장일치로 나왔거든요. 진보 보수.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재판관들의 성향의 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뭐의 함수입니까? 재판관의 성향에 달린 게 아니라 사안의 함수라는 네네. 거죠.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재판관이 자기 성향에 따라서 법리를 무시하고 막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또 그렇게 또 그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야 또 재미가 있거든. 또 방송이나 언론에서도 그렇게 해야 또 기사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데 사법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보수다 하더라도 때로는 뭡니까 진보 진영에서 좋아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고 내가 아무리 진보다 하더라도 사안이 너무나 명확하면 보수 중에 좋아하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문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 한덕수 국무총리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에 주는 영향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은 환호가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압도적으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기각이다. 그렇게 연결될 거야. 이런 생각 어떻게 보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요. 사실은 찌라시가 나돌았어요. 찌라시가 나돌았는데 지난번에 뭐였냐면 정계선 재판관하고 김복형 재판관이 싸우고 있다. 근데 그 여인 혈전이 벌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찌라시에 그 말은 맞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찌라시들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각될 수도 있다. 실제로는 기각이냐 인형이냐를 놓고 상당히 팽팽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찌라시들이 막 나도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한갓 찌라시에 불과하고요. 이번에 윤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판결문을 딱 보십시오. 다 빼놨거든요. 다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거,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하다 보면은 윤 대통령이 연루된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뭔가 판단이 내려오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거다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요번에 딱 보니까 완전히 다 빼버렸어요, 아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행위가 계엄을 내린 행위가 그것이 비상계엄을 내린 행위가 위헌이냐 위법이냐 또는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그러니까 내란죄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 싹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행위가 위헌이냐 위법이냐 그 판단도 지금 안 해버렸어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비상계엄할 때 국무회의를 갖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열었느냐 이 부분도 없어요. 그냥 딱 없어버린 겁니다. 그냥 다만 뭐라고 했냐면은 어쨌든 그게 뭐든 간에 뭐 내란이든 아니든 뭐든 간에 어쨌든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거기서 가담한 적도 없고 거기에 연루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명백하게 그걸 갖다 지지했다거나 가담했다거나 보여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아예 빼버리겠다라고 해당이 안 된 거고 이 부분은 아예 예단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만 봐가지고 판결만 봐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분들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판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갖다 짐작하기는 힘들 거거든요. 예.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번에도 보면은 일단 이번 판결만 봐도 다수가 위헌 위법성을 인정했거든요. 임명 안 한 거 가지고 그 별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임명 안 한 것에 대해서도 5분이 이것은 위헌 위법이다라고 인정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단 말이지. 이게 이거보다 덜한 사안이냐라는 거예요. 비상계엄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안인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 판단은 뭡니까? 위법이다, 위헌이다 판단을 내린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란죄가 유죄냐 무죄냐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가 위법이냐 위헌이냐 그걸 따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탄핵과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의 기각 결정이 논리적으로 연관을 갖고 있다. 제가 볼 땐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힘 일부에서 아까 희망회로로 막 돌리는 거예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게 뭐였습니까? 이 기각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건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르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보다 이거는 뭡니까? 위법 위헌의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극심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다를 수는 있지만 그보다 못하게 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주진우 의원이 예. 이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각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게 선거가 계속 늦어지고 있지 않느냐. 내부에 이견이 있다. 그러니까 기각 가능성이 크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내 견해는 내가 대부분 동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못 하겠어요. 이건 아니다. 선거가 늦어지는 데는 아마 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한덕수는 5대 2대 1이죠. 방통위는 4대 4죠. 나머지 지금 몇 개가 나왔습니까? 그동안 9개가 나왔거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만장일치였어요.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 재판관들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번에 이제 정계선하고 김복형 재판관이 이제 막 서로 싸우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싸운다라는 게 무슨 탄핵의 인용 기각 이거를 좌지우지할 정도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선거가 늦어지는 게 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할 게 굉장히 많은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일단 선거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 재판관들 사이에서 분명히 이견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견이 존재한다는 건데 그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은 만장일치를 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게 그냥 지금 딱 판결 내려도 그냥 인용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예컨대 의견이 막 7대1 또는 뭐 6대2 뭐 이렇게 갈리게 되면은 국민 여론이 이제 분열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재판관들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어쨌든 만장일치를 도모하다 보니까 이견을 가진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이다. 예. 이런 이제 설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뭘 했냐면 이제 내란죄 판단 여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견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뭡니까 비상계엄이 위헌이냐 위법이냐 이것 판단에 따라서 난 이견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건 너무나 명백해요. 근데 한 가지 이견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이 내란죄 문제거든요. 내란죄 문제인데 이걸 갖다 집어넣었어요. 누가 집어넣느냐 아세요? 김영민이야. 김영민. 민주당 김영민 10대 번을 집어넣은 거야 그거를. 예. 그러니까 이 강성이거든. 강성이니까 그냥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온갖 죄 있는지 없는지 다 뒤집어 쓰느라고 그냥 가장 강한 걸 막 썼다가 예. 아무 생각 없이 막 강성 지지층들이 막 하니까 그걸 받아가 딱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딱 그렇게 되면 내란죄가 들어가도 내란죄를 따져야 되거든. 그런 탄핵 심리가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국회증에서 그걸 슬쩍 빼버린 거죠. 그걸 왜 넣느냐. 그 다음에 한다는 말이 사실 내란 그냥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죄까지 들어간 거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거든요. 예. 그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란죄가 과연 이제 그 판단이 될까 안 될까. 제가 볼 때 내란죄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거 형사재판에서 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걸 빼물었어. 탄핵소추 안에서 그 부분을 내란죄 부분을 드러냄으로써 뭐가 생긴 거냐면 동일성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소추의 동일성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소추랑 뺀 거랑 같은 거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예가 있는데 그건 바로 누구냐 안철수 의원이에요. 안철수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그 탄핵심판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할 때 만약에 여기 내란죄가 빠졌다면 난 찬성표 안 던졌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것으로 인해서 의견이 다른 사람이 최소한 한 명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것과 이것이 과연 탄핵소추의 동일성 문제 이게 동일한 거냐라는 의문은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아마 가장 골치할 겁니다. 절차상으로. 네. 만약에 인정된다라면 이거는 각하거든요. 볼 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그냥 무효가 되는 거죠. 다시 해라는 거예요. 국회에다 던져가지고 너희들이 다시 해서 절차에 맞게끔 다시 갖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갖고 오다 지금 국회로 던지게 되면 그거 다시 안 되거든요. 지금 국힘이 똘똘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이게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뭡니까? 각하는 사실상 모란 같은 겁니까? 기각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고 아마 이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논쟁이 되고 있고 그게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국민들이 던지는 의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분명히 실체가 있는 의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힘에서는 여기다 목숨 걸고 있는 그런 의문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각하할 것인가? 그런데 각하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상 효과가 뭐가 되는 겁니까? 기각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근데 그러면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이 절차상의 하자가 정말 탄핵 심판 전체를 뒤엎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위헌 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듯이 예. 여기서도 이게 물론 절차 위반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 탄핵 소추 자체를 무효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냐. 어떤 사람은 그게 하자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걸 조정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어떻게 조정이 되든 간에 이건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판결문에다가. 예. 그러면 거기다 논리를 적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교수님 근데 이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계속해서 교수님께서는 일관되게 근거를 가지고서 이제 인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주진우 의원을 비롯해서 법조인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도부이기는 하지만 정치인이긴 하지만 또 법조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상당히 지금 보면 국민의힘을 보면 이전에 조금 중간 지대에 있던 사람들조차 지금은 다 기각과 각하를 외치고 있거든요. 이 사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희망 고문이고 예. 그런 희망을 갖는데 그 말이 아마 정확할 거예요. 누구더라? 대변인인가 누군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예. 기각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 정도인데 이제 지지층들 결집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구마구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건데 내가 볼 땐 그건 희망 고문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7일에는 본회의가 있고요. 유지를 해서 계속 고집을 한다면은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아무리 누구에게 물어봐도 시원한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이걸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그래서 내가 좀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일단은 최장력 탄핵을 하는 게 실익이 없는 거잖아요. 예. 아니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복귀해가지고 권한 대행 자체가 없어졌는데 그 사람 뭐하러 탄핵을 해? 예.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발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아하. 김부겸 같은 사람이 뭐냐면 국민이 주신 힘을 절제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 이게 맞는 말이죠. 왜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이게 들어오게 되면 30번째 탄핵이잖아요. 30번째 탄핵인데 지금까지 스코어는 현재 스코어는 9대 0이에요. 사실 그 밖에 무효가 되고 뭐하고까지 하면은 사실상 전패거든요, 전패. 인용된 게 아직까지는 단 한 건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한 건도 없는 거고 앞으로도 다 기각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다 하나를 더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뭐가 되냐면은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냐, 국회의원들한테 탄핵할 권리가 있죠. 권한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권한이 있다 해서 그걸 다 행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른바 민주주의가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절제와 톨레란스,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안 했던 게 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의 끝에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해버리는 그런 사태를 낳은, 예. 거기에도 분명히 민주당의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책임을, 국민들이 그 책임을 아마 이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넣어. 반성을 안 하고 우린 앞으로도 계속 가겠다. 못 먹어도 고다. 좀 전에 보니까 아예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목표도 없는 거잖아. 예. 그렇잖아요. 이거 다 날아갔는데 이미 날아갔는데 아니 그 지붕에 있는 닭이 허공 날아갔거든. 예. 근데 그 닭을 내리겠다는 거야. 아니, 이 닭이 있어야 내리지 이걸 왜 하느냐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봤더니 내가 볼 때는 그 지지층 결집력인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비합리적이잖아요. 또 비이성적이고 굉장히 감정적이잖아요. 예. 이 강성 지지층들을 결집하기 위한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모임들 좀 들어가 봤거든요. 100이면 100다 그걸 얘기를 했습니까? 탄핵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탄핵해야 된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흔들리고 이재명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결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차례 맞았단 말이죠. 탄핵이 계속 기각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줄줄이 탄핵이 기각되고 있는데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서 우리가 또 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강한 카드를 좀 던지는 것 같고,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 사람들의 멘탈리티를 보는데 김민석 의원이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저기 이제 SNS에서 올린 글을 보게 되면 대통령이 그 계엄 내릴 때도 완전히 자기만의 망상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망상에 빠져가지고 그랬듯이 이 사람들도 자기만의 어떤 판타지에 좀 빠져 있는 거. 예.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수상합니다.
이게 지금 뭐 탄핵 선고가 그때 지연되고 있잖아요. 예. 이거라든지 계속 탄핵 기각 나오고 이러는 거 이것은 내란 세력의 작전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모 언론에서 지금 어떤 찌라시를 어떤 그 유언비어를 퍼뜨리냐면은 예. 모 언론에서 윤석열하고 이재명을 동시에 제거하자. 이런 음모론이 지금 있다. 그다음에 그 음모가 지금 진행 중이다. 예. 그래서 선고 일자가 지금 연기되지 않았냐.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아. 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2심 재판부에도 심지어 그 이재명 곧 2심 재판 나오잖아요. 선거법 재판. 내일입니다. 2심 재판부에도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 아. 이게 진짜 유언비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이걸 가지고 이게 어쨌든 이건 김민석 의원은 이 말을 믿을까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김민석은 안 믿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지지층들은 그걸 믿어요. 예. 그러니까 지지층들을 갖다가 일종의 모종의 망상 속에 집어넣어서 결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동으로서 이걸 한다. 이거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어요. 이거는 뭐 웃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가게 되면 나중에 욕만 먹거든요. 국민들이 보면 그래 윤석열 잘못했지. 니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다 기각. 됐으면 지금 너희들이 지금 줄줄이 기각됐으면 국민들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예. 사과는 안 하고 한술 더 떠? 오히려 비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이걸 한다라는 것은 얘들의 그 정신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고 뭔가 강한 위기의식에 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조급하고 굉장히 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한술 더 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마은혁 임명 거부하면 재탄핵하겠다. 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면 재탄핵이 가능합니까? 재탄핵하려면 가능하죠. 재탄핵하는 거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니까 최상목에 대해서도 의견한 걸 보니까 한덕수 또 할 것 같은데. 이거 보면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화를 냈지만 국민들은 호텔을 갖다 2층으로 몰고 온 너희들 쉽게 말하면 제도적 자제를 하지 않고 톨레란스 관용의 정신을 갖지 않고 어쨌든 상황을 계속 극단적으로 끌어온 너희들 지금 탄핵을 남발했던 너희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예. 묻고 있는데 거기다 두 방을 또 던져. 거기다가 지금 한덕수는 한번 뭡니까 기각됐는데 다음에 한다고 인용이 될 수가 있어요? 사유가 뭔데? 이건 걷잡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유가 없는 거라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뭡니까? 이거 뭐야? 쟤네들은 정말 안 되겠네. 쟤네들 권력 잡으면 또는 정권 잡으면 큰일 나겠네. 이런 판단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에서 벗어나서 그에 위반되는 행위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이 강성 지지층들을 결집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뭔가 좀 조급함 내지는 위급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히면 합리적 이성적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교수님께서 아까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셨습니다. 탄핵 선고일이 계속 예상을 하고 있는 것보다 또 민주당에서도 빨리 선고해라, 파면해라 민주당입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대략 예상하는 선고일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번 주 넘길 것 같은 느낌이. 왜냐하면은 오늘 이번 주를 뽑지 슈퍼유키가 될 거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하나는 뭡니까 그 탄핵심판 선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엔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요일 예상하고 있었죠. 네. 그리고 또 다른 한편 또 뭐가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고 막 이래가 슈퍼유키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거 하고 선고를 한 다음에 일정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일정이 안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 선고했죠? 예. 목요일 날 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뭐냐면 일반적인 헌법 재판들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사안. 정기 선고일입니다. 그렇죠. 그 정기 선고일이 잡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까지 헌법재판소 역사상 한 주에 2번 선고 기회를 잡은 적은 없대요. 근데 이번 지금 벌써 2번이 잡혔잖아요. 근데 3번을 잡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 헌재에서 얘기가 좀 안 끝난 것 같아요. 예. 까딱하면 4월 4일에서 4월 11일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 그러니까 민주당이 똥줄이 타는 거야.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지체가 되면서 선거일이 계속 늦춰지면서
똥줄이 탄다. 그러니까 이제 국힘의 입장에서는 일단 선거가 계속 늦어지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적어도 4월 18일을 넘길 수는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두 명의 헌법재판이 떠나니까. 만약에 그럼 그분 두 명이 떠나게 되면 6명만 남는데 예. 그러면 그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6명 갖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4월 18일이 마지노선인데 그렇다면 4월 11일. 그러니까 금요일입니다. 실제로 최악의 경우는 4월 11일까지 늦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요번 주라고 봤는데 만약에 내일까지 기다려봐야 됩니다. 내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래서 내일 만약에 선거 예정이 안 되면은 이거 뭐 다음 주로 미루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음 주에 4월 4일로 잡아놔야죠 날짜를.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 이제 시나리오별로 한번 상황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니까요. 기각, 각하 됐을 경우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 탄핵이 인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입니다.라는 이 헌법재판관의 선고가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 윤심 또 이른바 이재명 대표가 날개를 그냥 훨훨 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인용이 되면 이제 그다음 판이 벌어지는 거죠. 한 가지 깔끔한 건 뭐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리가 된 거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서 화가 났던 부분들은 일단 제도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프레임이냐면은 아까 이제 그들이 걱정했던 그 프레임이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이재명 동시 제거. 동시 정리해야 된다. 이 프레임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국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 대통령이 지금 이게 기각이 되고 좀 밖에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예. 아직 밖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여기서 사저 정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아하. 그렇게 되면 계속 프레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 이재명 프레임으로 가는 거고 탄핵 국면이 계속 연장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고 빨리 선을 끊어서 지금 프레임으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은 정리됐잖냐. 예. 이제는 이재명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프레임을 옮겨야 되는데 그 프레임 전환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지지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지지자들이 화내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그 바탕엔 더 큰 게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이재명에 대한 불안감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딴 건 몰라도 이재명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심리 때문에 더 뭔가 그 구심점을 찾아서 대통령 중시를 뭉치는 거지. 이재명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잘했다 이렇게 예. 믿는 사람은 거기 나온 사람들 중에서 극소수라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정당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그 분노에 깔려있는 정확한 핵심을 잡아내서 그걸 가망이 있는 정말 합리적인 방향 예. 미래가 있는 그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그쪽으로 물기를 터줘야 되거든요. 근데 물기를 터주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그냥 자기들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상태 속에서 지금 플랜 B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도 이런 식으로 지지자들 희망 고문을 하는데 그러다 딱 인용되면 어쩔 거냐라는 이들의 분노는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빨리 옮겼어야 되거든요. 선을 딱 긋고 감정적 선을 딱 긋고 알겠다. 물론 이제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래서 계엄이 정말 옳다고 믿는 사람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사람들을 주변하고 극소수 그 사람들 소수거든요. 그 사람들 주변하고 나머지 사람들 떼서 오케이 윤석열 대통령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이분이 잘못하게끔 상황을 끌어간 데는 또한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 대통령 정리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우리가 뭘 물어야 되느냐? 저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이렇게 선을 쫙 옮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게 시간이 좀 급하거든요. 두 달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해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런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가 없으면 지금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걸 해낸다고 한다면은 쉽게 말하면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계엄을 지지하는 그 집회에 나와 있는 예. 또는 그 주변에 거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주변에서 아직까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그 지지 그룹이 이제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로 눈을 올려가지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거기서 전략적 판단을 한다면 그때는 한번 해볼 만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쪽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후보가. 예. 그다음에 그 후보는 굉장히 결함이 많아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 2심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설사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뭡니까? 대법원의 판결과 심지어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됩니다. 헌법 84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후보란 말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체 후보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여러 잠룡들이 지금 막 있잖아요. 여러 잠룡들이 있고 여기서 정말 드라마틱한 예. 그 드라마를 쓰면서 거기서 반전의 효과까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 컨벤션 효과라는 게 커가지고 그 효과에 의해서 쫙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탕에 뭐가 깔렸느냐? 윤석열은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예. 윤석열 정리가 됐고 이제는 뭡니까? 윤석열하고 이재명도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 이 두 사람의 대립이 한국 정치를 이 파탄으로 몰아넣은 주범들 아니냐?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의 이 선거 결과가 인용이 되고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경우에 이제 그러다. 자, 이번에는 기각이나 각하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와 동시에 다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 정치권 어떤 상황이 될까요? 저는 각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말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소수의 동일성이 좀 깨진 상태란 말이죠. 라고 했을 때 그 절차적 하자, 이 절차적 하자를 어떻게 판단할 건가고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중에 일부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는 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바로 내가 볼 땐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늦어지는 거, 선거가 늦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정말 들어갈 때 이분들이 예컨대 3명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3명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8대 0으로 가거나 아니면 나온다면 한 분 정도 7대 1 예. 정도 각하가 그러니까 인용이 7, 각하가 1 정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어쨌든 간에 각하든 그다음에 그보다 훨씬 가능성이 적지만 기각이든 간에 오게 되면 윤핵이 복귀하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볼 땐 통치 못해요. 통치 못합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지금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게 60%예요. 국민. 인용하지 말아야 된다, 기각해야 된다가 35%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인용을 해야 된다고 믿는 국민들은 지금 2배가 더 많아요. 이런 상태 속에서 아니 탄핵 이전 또는 그 계엄 이전에도 윤 대통령이 사실 국정 운영 제대로 할 수 있었나요? 못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복귀한다? 운영이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60%의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길바닥에 다 쏟아져 나올 겁니다. 난리 날 거예요. 그럼 하야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야할 수밖에 없는 거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이거든요. 예. 이거 종지부를 찍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근데 이분을 갖다 다시 뭐라 하게 됩니까? 기각을 해서 다시 올려놓는다? 그럼 위기가 연장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환율 계속 올라가죠. 불확실성 때문이거든요. 지금 투자를 못해.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합니까? 우리는 맨날 이렇게 살아가서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볼 땐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해. 그 다음에 증시 돈 빼가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 그 달러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높아지고 이러니까 우리의 경제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경제 펀더멘탈 자체를 뭐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경제 신인도 이렇게 되니까 경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심리가 살아나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을 계속할 거냐?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딱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거의 카오스가 일어날 겁니다. 물론 이게 인용이 돼도 혼란이 있을 거예요. 예. 하지만 그 혼란을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반발하는 사람들 크게 반발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 인용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된 결과라는 거예요. 예상된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사람들의 반발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거나 이랬을 때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잖아요. 그다음에 인구의 지금 뭡니까? 3분의 2가 분노하는 상황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럼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고 내가 볼 때는 어차피 통치 못해요. 네. 결국 하야할 수밖에 없다. 누구 말대로 하야하는 일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서도 임기에 또 연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있었으니까 좀 임기를 줄이면서 대통령이 퇴진을 준비하는 그 가능성도 열려는 있다고 보시죠.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죠. 그거는 탄핵을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을 들고 당시 한동훈 대표가 들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용산으로 갔는데 용산에서 거절을 했던 거거든요. 이제는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거. 국민들은 이게 기각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낼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조기 대선은 될 겁니다. 조기 대선은 될 거고 그럼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 찌라시엔 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잖아요. 아니 만약에 생각해봐라. 이재명 선거가 먼저 내려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선고가 그거보다 한 일주일 정도 늦게 내려진다고 하면 그다음에 2개월에 일주일이잖아요. 근데 원래 3개월 안에 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대법원 3심은 법률심이에요.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지가 아무리 재판을 미룬다 하더라도 뭐 한 달 정도로 까먹는다 하더라도 사실 할 게 없거든 별로. 바로 언제라도 판단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선거운동하다가 딱딱 돼가지고 당선 무효 확정 딱 그럼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 찌라시가 다 도는데 그 재밌는 찌라시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찌라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나도 들은 얘기인데 찌라시 보면 저는 찌라시는 안 보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재밌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위성 후보를 만들어 둔다는 거예요. 그때를 대변해가지고 왜냐하면 흔들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거 우리 후보인데 이거 막 선거해가지고 신나게 막판까지 갔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판결이 딱 나가리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 라고 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그 위성 후보를 하나 같이 띄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막 웃었는데 또 웃을 말은 없는 게 실제로 민주당이 이 짓을 했거든. 총선 때 미성정당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야 얘네들은 이거 하고도 남을 놈들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또 다른 한편은 이게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한 번 또 일어났고 저 사람들은 그 짓을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또 웃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다음에 이제 국힘 쪽에서는 또 어떤 지적이 나오느냐 이것도 좀 웃기는 건데 김건희를 출마시킨다는 거예요.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굴 좀 마음에 두고 있느냐. 우리는 이제 김문수 거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아니다. 점 찍어준 건 믿을 사람 역시 원희룡이다. 근데 원희룡 또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면 이제 역시 이 지금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구심점을 해서 모여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져가려면 이제 그 대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김건희 여사다 뭐 이런 썰까지 분분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예. 자, 여야가 참 탄핵 정국 속에서 세비는 꼬박꼬박 나갈 텐데 일은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연금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연금 기획을 해서 소득 대체율 그다음에 43% 보험료 13%는 결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2030 40세대는 상당히 반발이 나오네요. 김재섭 의원 여야 할 것 없이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천하람 의원 연금 기획에 이렇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수님? 젊은 세대에게 이제 불리하게 설계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실 그런 문제거든요. 처음에 이제 이걸 도입을 할 때는 국민들한테 이제 많이 가입하게 하라고 권유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너무 많이 준 거예요. 너무 많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100을 넣으면은 거의 뭐 300을 받는 식으로 이게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을 넣었을 때 그 200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누군가 내야 되는데 그건 후대죠. 그걸 다 후대로 다 밀어놓은 거예요. 후대로 다 밀어놨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뭐랄까 지속 가능하지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미 18년 전에 나왔던 거예요. 내 기억하기에는 아마 그 얘기를 꺼낸 게 유시민이었어요. 유시민이 복지부 장관 할 때 이 얘기를 끝났는데 그때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얘기된 게 이제 18년 만에 여기까지 온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민들한테 이제 여론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대상이 고갈된다라는 거예요. 한 몇십 년쯤 지나면은 고갈되는데 사실 독일 같은 게 다 고갈됐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바로 받아서 바로 주는 거예요. 바로. 이거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크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이제 설계할 때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언젠가는 고갈될 테고 그때는 바로 주자. 하지만 지금은 많은 가입자를 끌어들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고령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0.7%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고령화 연금 타는 사람 많아도 내는 사람 굉장히 작아지는 부양 불일치가 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거.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더 많이 내는데 덜 받아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를 했더니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합의가 된 게 지금 9%를 내고 있잖아요. 내는 걸. 이게 이제 점점 13%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소득 대체율은 그러니까 41.5%인데 그게 이제 당장 43% 당장 올라가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젊은이들의 심기를 딱 거느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뭡니까? 혜택은 누가 보느냐 하면 지금 당장 뭘 받는 사람, 연금을 받는 세대. 그게 이제 우리 세대예요. 예.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꿀 빠는 세대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 베이비 세대가 사실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지금 연끌하고 막 이러는 것들도 바로 이제 우리 같은 세대들이 이 세대들이 다 갖고 있거든. 예. 거기 올라타지 못하니까 막 연끌하고 그러다 망하고 금매로 내놓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예. 그러는 가운데 젊은 세대가 갈 때 황당한 거고 이거 뭐야? 아니 지금 우리 소득이 옛날처럼 빨리 오르는 것도 아니고 소득이 팍팍팍팍 오를 때 살았던 이 세대가 그걸로 뭐 했습니까? 부동산 이거 사가지고 자산 격차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 거기다 연금도 더 받아? 근데 그 돈은 나중에는 우리가 내야 돼? 여기서 불만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뭐라 그러더라? 원래 정부안은 그 중장년층 쉽게 말해서 연금 내는 사람들 있잖아. 중장년층의 보험료 인상 속도는 빨리 더 많이 내게 하고 젊은 층은 좀 늦게 더 많이 내는데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여기서 3년 만에 다 천천히 9에서 13% 올라간다면 여기서는 뭐 10년에 걸쳐서 조금씩 올라가게끔 했는데 이게 정부안인데 국회 통과되면서 이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요? 예. 날아가 버리니까 당연히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가 차려먹고 이거는 내가 여야 대결이냐 이게 뭡니까 세대 대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전용기 의원, 대개 3040 의원들이죠. 국힘에서는 김용태 의원. 이게 발의되느냐. 그래서 요번에 그 연금 개혁안은 세대 간의 불균형을 더 크게 만들었고. 예.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더 늘리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개혁이 아니라 사실 개혁안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힘에서 이제 국힘에서 3040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좀 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 중에서도 특히 젊은 층의 표를 노리는 그 주자들 이준석 또는 한동훈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연대를 짜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소현진님께서 대한민국 최고의 농객, 대한민국 최고의 배추라는 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주 한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없다 하더라도 슈퍼 위크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은 힘들어하고 있고 계속 지금 뭐 현대자동차는 한국에 대한 투자는 아니고 미국 현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우리가 연금 또 우리가 기성세대들을 우리가 다 부양해야 되느냐라면서 성난 화난 목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번 주 또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요. 네, 슈퍼위크입니다. 내일 좀 지켜보죠. 내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좀 지켜보고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만약에 내일 일단은 뭡니까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다가 또 다른 한편은 내일 또 만약에 그 탄핵 심판 금요일에 열린다면 내일 아마 그 선고일 예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 같고 아마도 내일이 지나고 나야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빨리 이 혼란이 빨리 수습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바라는 게 바로 뭐냐면 대통령 탄핵을 한 대통령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옆에서 그런 사태를 만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게 낡은 정치거든요. 이번이 큰 사건을 치렀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청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두 낡은 세력이 좀 청산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진중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지난 2008년이었습니까? 혜성같이 등장을 했던 미국 정치의 아이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미국이 우리는 정말 성공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미국도 변해야 된다. 체인지를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지금 우리의 전성기가 이미 와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후손들은. 우리도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도 성장을 했고요. 이제는 새로운 AI 시대로 더 큰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함께 모아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 편안하게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진중권 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잘하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습니다. 진중권처럼 되네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농객 진중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